복귀명령의 핵심은 복귀명령의 한계와 통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귀명령의 한계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 이제 복귀명령의 마지막 쟁점인 통제에 관한 걸 다루기로 하는데, 이 통제라고 하는 거는 이 똑같은 틀이 계속 있어요. 권력분립상 그 입법, 사법, 행정이 있죠. 그러니까 입법부에 의한 통제, 이걸 국민에 의한 민중 통제와 합쳐서 정치적 통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자율적인 통제, 그 다음에 이제 사법적 통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행위 가도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거기서도 똑같은 틀이 이제 반복돼요. 내용은 다르지만. 그 권력분립 생각하면 뭐 외우기가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 행정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권리구제에 관한 사법적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눈치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법적 통제 중에 구체적 규범 통제, 추상적 규범 통제, 이런 내용들이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행정입법 그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일단 여기 관련되는 거를 설명은 하는데 아마 처음에부터 바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보면은 이런 거 보면 일단은 분리 문제부터 최하급 난도죠. 분리부터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통제, 권력 분립. 정적 통제는 다시 두 축이죠. 국회에 의한 의회 통제, 그 다음에 일반 국민에 의한 민중 통제. 근데 민중 통제는 우리나라 아직 수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하죠. 그죠? 지금 이제 민주주의에 관한 논쟁이 수천 년간 되풀이되고 있는데, 저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자크 루소도 사회계약론 첫머리에서 강조하다시피 유권자는 투표 날 하루만 자유롭고 나머지는 예속 상태에 빠져 있다,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현실이죠. 지금 뭐 또 대선, 또 내년에 올해 대선도 3월 달에 있고 지방선거 6월 달에 있는데, 그때 또 선거운동 기간에는 또 국민에게 막 큰절을 하고 우스꽝스럽게, 그러다가 이제 당선되든 낙선되든 선거만 끝나면 그냥 입 싹 씻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간접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위임이거든요. 국민의 주권을 그 대표에게 위임해가지고 그 대표가 주권자의 의사에 따라 최선을 다하라, 이런 취지인데, 과연 주권자의 그 이익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지 도저히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문제가 크죠. 그래서 그걸 통제하는 거는 그 직접 민주적 요소를 저는 강화해가지고 명실공히 주권자 역할을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그 희망사항이고 현재 제도화된 거로는 민중 통제는 거의 영향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의회 통제는 다시 간접적으로 효력을 직접 좌지우지하지는 않고 그냥 심리적 압박으로 자진해서 행정부로 하여금 개정하도록 압박을 넣는 간접적 통제하고, 직접 그 복귀명령의 효력을 좌지우지하는, 효력을 발생을 저지하는가 하면 발생된 그 복귀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이런 직접 통제 방식이 있고, 사법적 통제도 이원화되어 있죠. 일반 법원에 의한 거,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거. 자, 이런 분류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최하급 난도고, 정치 통제, 의회 통제인데, 간접 통제는 법규명령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아니라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가지는 국정감사권의 발동 등으로 간접적으로 위법부당한 법규명령을 견제, 교정하는 걸 말하는데, 통제수단이 국정감사, 조사, 이런 목록들은 7급 수험생들은 뭐 헌법에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총리, 그 각부 장관에 대한 그 질문권, 감사 비판, 국무위원 해임 건의, 이것도 해임 건의권만 있지 해임 의결권은 없어요. 그 해임 의결권은 이제 의원 내각 조정 요소다 이래가지고 5공화국 때 해임 의결권이었는데 지금은 건의권만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간접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기 보면은 또 탄핵소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완전 파면당하는 거죠.
예산안 심의, 수권의 제한 철회 이런 거 있는데 제가 공직생활 할 때도 그때 이제 문민화된 초기였기 때문에 제가 국방부 다녔는데 국방부는 아무래도 당시만 해도 군 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제 투스타, 소장급이 이제 국장 보직, 쓰리스타가 중장급이 이제 정책실장, 그 다음에 이제 포스타 대장 출신이 이제 국방부 장관, 뭐 이래가지고 거의 주요한 국장은 현역들이었고, 일반직은 뭐 예산 재정, 감사, 요런 전문적인 영역 빼고는 거의 뭐 허드렛국이나 허드렛과 이런 정도밖에 못 맡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일반직들이 거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들었는데, 그때 이제 문민화가 처음 되다 보니까 국회 답변, 제가 첫 보직에 무기도입사업, 율곡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기도입사업 그 결산 담당이었어요. 그 결산 담당에다가 추가된 업무가 뭐냐면 국회 답변 담당이었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국전산화 추진 담당까지 해가지고 그 전산화 추진계 그 마무리하고 이제 군입대 휴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장관이 이제 굉장히 국회를 의식하는 거죠. 문민화됐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다. 옛날에는 그 독재 정권 시절에 그때는 노태우 때까지만 해도 국회를 완전히 무시했죠. 거의 뭐 국회라는 건 뭐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로 무시했고, 국회도 그럴 힘도 없고 의지도 없었거든요. 근데 문민화되다 보니까 이제 국회를 엄청나게 의식해서 국회 임시회든 정기회든 국회가 열린다면 한 달 전부터 그 답변서, 예상 질의 답변서를 파일 이딴만한 걸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 그 정도로 막 거의 야근해 가면서 한 달간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기출문제, 그 의원이 기출문제 재활용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굉장히 게으른 놈들이죠. 밥값도 못하는. 그런 경우 대비해서 이제 기출문제도 이제 현황에 맞게 통계나 이런 거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적인 거 또 국회의원의 취향, 성향에 따라서 예상되는 질문 해가지고 이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로 공무원 시험하고 똑같죠. 근데 그렇게 준비해 가는데 막상 국회 가서 그게 적중하면, 그날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딱 뽑아서 주면은 장관 비서실장이 그걸 갖다가 장관님 보기 좋게 아주 큰 글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압축해서 이제 답변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밖에 나가서 따끈따끈한 국물에 그냥 설렁탕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러 나가는데 만약에 이게 적중이 안 됐다. 그럼 이제 그날 점심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국회의원도 쏜살같이 질문하고 이제 지네들 폭탄주 처먹고 반주겸 해가지고 폭탄주 처먹으러 나갈 때 그때 그냥 답변서 만들어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그 부처에 전화해가지고 팩스로 빨리 뭐 어떤 자리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다 새로 답변서를 해서 이제 장관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그 작업을 계속 하다가 드디어 이제 비서실장이 오케이 이러면 그때 이제 식은 도시락 먹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그게. 그래서 어쨌든 예상 문제 적중했을 때 그 기분은 수험생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 돼서 이제 사무관급 이상 되면은 국회에 이제 따라다니거든요. 그때 아마 제 말을 실감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국회를 의식하고 그 다음에 뭐 국회에서 문제가 되면은 결국 장관이 쫓겨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도 말 그대로 건의권이라 그랬죠. 근데 그 건의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대통령의 재량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동네 이장 출신에서 그 경남 남해군수 그리고 나서 군수에서 도지사 안 거치고 바로 행정자치부 장관, 당시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오른 분이 그 김두관, 얼마 전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나왔죠. 그분이었는데 그 야당에서 완전 비주류다 이래가지고 거의 뭐 그 완전 찍혔죠. 그 지방대 출신의 어디 이장 군수 출신이 지방행정 주무장관이 바로 행정자치부 장관인데 이건 격이 안 맞는다. 이런 편견을 갖고
그냥 계속 무시하다가 해임권이라 했는데 그 주관이 강하고 고집 세기로 유명한 노무현 대통령이 6일 만에 받아들여서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교체가 됐거든요. 그냥 이 간접적이라고는 하지만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목록들 익혀두면 돼요. 그 뭐 이렇게 뭐 질문한다고 대통령령이 뭐 효력 상실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의회 제출 절차에 관한 건 논란이 좀 있는데 일단 국회법에 관한 거는 이거 단순하게 해야죠. 이거 최하급 난도예요. 이 최하급 난도를 틀리면 자존심 문제죠. 근데 이건 안 이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중앙행정기관 장이에요. 각부 장관, 처장, 청장들이 이제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위임명령이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이거는 집행명령인데 여기까지가 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게 법규명령인데 중요한 거는 법규명령만이 아니라 훈령, 예규, 고시, 행정규칙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재정, 개정, 폐지 이거 세트 개념이에요. 뭐 재정 폐지 심한 이러면 틀려요. 개정 때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도 외워야지. 10인 이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본회의가 아니라 이런 게 되게 헷갈려요.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 송부 대상은 행정규칙 포함되는데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는 그 재정 개정 폐지 전 단계인 입법 예고를 할 때 입법 예고 생략할 때는 법제처장에 심사 요청할 때 입법 예고안은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 그 대통령령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통제를 강화하는 거죠. 그 전 단계부터. 중앙행정기관의장은 1학기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해야 된다. 그럼 이제 국회가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 통보하게 되는데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의장은 검토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그래서 이때 국회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는 검토 결과 불용이 법률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에요. 이것도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게 함정이죠.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전문위원은 대통령령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게 제공한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건 법규명령만이 아니라 행정규칙도 포함되죠. 근데 국회가 의견 통보하는 거는 법규명령에 한정되죠. 지금 거론된 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요거만 되죠. 그 차이도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그 행정부의 조치인데 송부받은 검토 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처리 결과, 그 결과에 따르지 못할 때는 왜 그 국회 의견대로 따르지 않는지 그 사유를 포함해서 이것도 이제 국회에 보내는 거예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처음에 의회 제출할 때는 상임위원회였는데 여기 또 국회예요. 그 다음에 검토 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건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헷갈리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국회인지 국회 그 본회의인지 상임위원회인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까도 봤지만 행정부가 검토 결과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통제라고 보는 건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직접 효력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간접 통제가 맞는데 어쨌든 뭐 팽팽하게 대립되니까 내용만 알아두면 될 거고 직접 통제는 법규명령의 성립 발효는 효력 발생 줄임말이죠. 발효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권을 유보하는 게 동의권 유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유보하는 파기권 유보. 이게 있는데 입법례 보면 제목 정도 알아두면 될 거예요. 독일의 동의권 유보. 출제된 것도 그 정도고. 영국의 의회 제출 절차, 미국의 입법적 거부. 뭐 목록 정도 알아두고 우리나라 거 알아두면 되는데 동의권 유보는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법규명령 내에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효력 발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 유보는 의회가 동의를 거부하는 대신
스스로 명령 제정에 참가해 명령안을 수정하는 거. 이건 덕을 때리죠. 이건 권력 분립의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크죠. 의회 명령안 제출권 뭐 이런 거. 영국의 의회 제출 절차인데 행정입법 시행 전이나 시행 후에 일정한 기간 내에 의회 제출하게 하는 소극적 결의. 이거는 일단 효력을 발생하는데 일정한 기간 안에 취소 결의를 하면 그때 소멸되는 거고, 그 기간에 결의가 없으면 확정적으로 효력이 유지되는 거고, 적극적 결의는 일정한 기간 안에 행하는 동의의 결의예요. 그 기간 내에 동의 결의가 없으면 효력이 상실돼 버려요. 직접 효력을 좌지우지하죠. 미국의 입법적 거부인데 이거는 현재는 위헌 판결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직접 통제는. 근데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 긴급명령, 통치행위 사례에서 봤던 거죠. 원칙적, 얘는 이제 긴급 사태에서만 발동되는 건데, 대통령은 그 재정경제처분명령과 긴급명령 한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사전 동의가 아니라 사후 승인이라는 거, 이 국회 통제 방식이 헌법에는 출제가 많이 돼요. 사전 동의를 요하는 것이냐,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냐. 계엄 같은 경우는 사전 동의가 아니라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죠. 그래서 7급 수험생들은 국회 통제 방식도 나눠서 외워둬야 되는데 뭐 반복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이것도 처음부터가 아니라 소급표가 아니라 장래유죠.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직접 효력을 상실시키니까 이거는 직접 통제 방식이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직접 통제 방식이면은 틀림없죠, 이거는. 날씨가 오늘 갑자기 뚝 떨어졌죠. 제가 추위를 상대적으로 덜 타는 편인데, 날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막 담배 피러 잠깐 나가는 것도 아주 주저될 정도로. 그렇다고 뭐 안 피운 건 아닌데,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민중통제는 민중은 일반 국민을 의미한다 그랬죠. 청문 공청의 여론에 의한 것과 청원 입법 예고인데 간접적이에요. 별 영향가도 없고. 행정적 통제인데 감독권, 이건 뭐 뻔하죠. 상급기관에 하급기관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권 행사. 그 다음에 훈령을 통해서 행정입법의 기준과 방향을 지시하고 법규명령에 대한 사전허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위법한 행정입법을 폐지하도록 명령하는 거. 이것도 상급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폐지시킬 수는 없어요. 상급기관도 하급기관의 권한을 직접 대신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상급기관이라도 이렇게 폐지하라고 명령만 내릴 뿐이고. 다만 복종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긴 따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특정하는 심사기관의 심사인데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이 제목부터 외워두세요. 법제처, 처자 들어가면 총리 직속기관이에요. 직속기관으로 각 부처에서 국무회의 상정을, 얘는 모든 법령안이에요. 모든 법령안. 근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제한돼요. 법령 등의 부패 위반 요인만 얘는 권한이 있어요. 분석 검토해가지고. 법령 등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뭐 너절하게 다 외울 게 아니라 일단 1번은 법규명령으로 뭐라 정리하면 되죠. 2번은 행정규칙이죠. 3번도 법규명령이죠. 그 행정규칙까지 포함된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내부 규정도 포함된다. 이거 출제된 바는 없지만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그 프랑스는 국사원이라고, 국참사원이라고 있는 이 제목 정도 알아두면 될 거예요. 절차적 통제가 일단 행정절차법에는 뭐가 규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 그랬죠. 행정상 입법예고제, 그 다음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만 규정하고 있다. 뭐 그 이외에 대통령령의 경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그 국무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친다는 점이 총리령, 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거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절차적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목록 정도 알아두면 돼. 이런 내용들은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이에요. 심판 청구를 심리 재결할 때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된 명령 등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총리령, 부령, 조례규칙, 법규명령만이 아니라 훈령, 예규, 고시, 행정규칙까지 포함되는데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률 여부 위반으로 무효사유죠.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이거 법률의 위반이죠. 이거 다 이제 해석할 수 있죠. 다 배웠던 내용이라. 둘 다 위법이죠.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가 부당표제예요. 근데 크게 현저한 부당이라는 거죠. 크게 불합리. 근데 현저한 부당하면 판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현저한 부당이라고 위법과 같은 의미로 쓰거든요. 관계행정기관의 그 명령 등의 개정 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은 행정부니까 어때요? 적절한 시정조치까지 이 적극적인 통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국회나 사법부하고 다른 점이죠.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자, 근데 사법부가 그 권력분립상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저렇게 요구할 수 있냐? 그거는 불가능이죠. 그 비교할 게 282하고 사법부, 그 지난번에 잠깐 먼저 본 건데, 두 번째 단락 보면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게 확정된 때 시정조치를 요청, 이러면 틀리죠. 대법원은 지체 없이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만 하는 거. 이게 권력분립상 행정부와 사법부는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소극적인 통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요게 같은 행정부 내부 통제하고 다른 점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게 행정적 통제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암기할 사항이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사법적 통제죠.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제인데, 요거 보충 자료로 볼까요? 규범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규범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규범을 통제하는데, 구체적 규범 통제는 뭐냐면, 구체적이란 말이 뭐냐면, 그 일반적 구체적 규율하면 뭘 얘기해? 행정행위 처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규범을 직접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규범에 근거한 구체적인 처분, 행정행위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 추상적 규범 통제는 뭐냐면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규범 자체를 직접 소송 대상으로 제기하는 걸 받아주니까 이건 추상적 규범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송 대상이 규범 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냐? 그건 안 되고 그에 근거한 구체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느냐? 거기서 용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 헌법재판소나 일반법원, 여기에 계속된 소송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되어 있는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대해 위헌 위법 여부 재판하는 게 구체적 규범 통제예요. 근데 추상적 규범 통제는 어떤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헌법재판소나 일반법원에 계속된 소송사건에 재판에 전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대해 위헌 여부 재판하는 건데, 이거는 의의만 갖고 보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대상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구체적 규율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규범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범에 대한 간접 통제 방식이라 그러죠. 근데 추상적 규범 통제는 추상적 규율인 규범 자체를 직접 소송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규범에 대한 직접 통제라고. 통제 시점은 이거는 이제 행정법에서 몰라도 상관없어요. 참고로 하는 건데, 사후적 규범 통제죠. 권리 침해가 현실화된 후에만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사전적 규범 통제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법규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통제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 제정 전 단계에서 사후적 규범 통제, 독일 이런 나라들인데, 이것도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도 사후적이라는데 우리는 권리 침해가 현실화된 후에만. 그런데 독일이 이게 사후적이라는 의미는 이거는 제정된 이후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예 제정되기 전 단계부터 통제를 하는 거고, 독일은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에 그때 단계에 통제를 하는 거고, 우리는 시행되고 그 규범에 근거해서 구체적 처분, 침입적 처분이 있을 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비로소 권리구제를 도모하라. 어떤 게 권리 침해 가능성이 예견되면 미리 막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지,
침해가 뻔히 예견되는데 침해를 기다렸다가 그 후에 권리구제를 도모해야 된다. 이거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지혜로운 인간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국민에게. 재청권자가 원고적격, 청구인 적격이 제한돼요. 근데 그 추상적 규범 통제는 원고적격, 청구인 적격 넓게 인정돼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것도 뭐 민중소송화, 일반 국민 누구나 다 제기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봐볼까요? 자연공원법과 자연공원법 시행령 보면은 그 행위제한 나오잖아요. 영업 등의 제한. 그 대통령령에 위임했죠. 그러니까 이게 위임명령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오른쪽에 위임명령 규정이죠, 이게. 그래서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및 옛날에는 및 흡연행위까지 있었는데 2017년도인가 이게 개정되면서 요게 그 흡연행위가 없어졌는데 인화물질 소지하는 행위 이 자체가 이미 뭐 담배 피지 말라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흡연행위까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규제하는 거고 이거 위반하면 어때요?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원. 근데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 구역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보면 그 서울 같은 경우에 북한산은 국립공원이죠. 그 북한산이라고 하는 법률용어는 그냥 자연적 의미하고 달라요. 그 법률용어로서 북한산 국립공원 하면 북한산과 도봉산, 사패산 세 가지를 다 합친 이름이에요. 그냥 산객들이 그냥 도봉산, 북한산 별개로 다루는 거하고는 달라요. 법적으로는 그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북한산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그 서울대 옆에 있는 관악산이 있죠. 관악산은 그 국립공원보다는 좀 격이 좀 낮아요. 도시 자연공원이라는데 이런데 이제 담배 흡연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게 위헌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왜 확신을 하냐 한번 볼까요? 일단 과잉금지 원칙인데 그 목적은 뭐겠어요? 일단 산불 예방이라는 공익,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타 등산객들의 보건권, 이 침해를 막겠다. 그 혐연권을 존중하겠다. 그 혐연권하고 끼경권은 둘 다 기본권이거든요. 근데 끼경권은 너무 이제 뭐 고리타분한 한자죠. 한자도 엄청 획수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끼자를 배운 건 아마 국어 때 구지가 있죠. 구지가에 거기에 나오는 게 끼자가 있거든요. 그 번작이 끼게 하라 해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불질러 삶아 먹겠다라는 거기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흡연권이라고 이제 헌법재판소도 흡연권이라고 이렇게 쉬운 한자를 쓰는데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기본권 경합이 아니라 이거는 기본권 가만있어 봐. 오 헷갈리네. 기본권 충돌이라 그러죠. 경합이 아니라 충돌이라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 이런 걸로 해결하는데 그 헌재는 그 흡연권하고 혐연권 혐오하다 연기를 혐오하는 권리 혐연권하고 관계를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 그 혐연권은 보건권까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 기본권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위 기본권이라고 무조건 그 하위 기본권을 갖다 그 전혀 부정하는 방법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이 양 기본권을 조화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면 조화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혐연권을 존중하면서 흡연권도 존중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가지고 일단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봐야죠.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되죠. 인화물질을 아예 소지 못하게 하고 인화물질 없으면 담배를 피울 수가 없죠. 생담배 씹어요. 뭐 씹는 껌같이 씹는 담배도 있다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것도 적절한 방법이죠. 적정성. 근데 문제는 침해의 최소성 여기서 저는 이건 위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보다 침해가 적은 수단이 없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 국립공원 내에서 대소변 금지라고 하고 1회 위반 시 10만 원, 2회 위반 시 뭐 20만 원, 3회 위반 시 30만 원, 뭐 이런 거 봤어요? 무식하게 그렇게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장실이라는 그 특정한 공간에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어때요? 환경 오염을 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생리적 욕구 하니까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그거 행정학의 출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거 생리적 욕구도 해소시키면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걸 막을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거리 1시간 정도 거리 정도마다 간이 흡연실을 만들어 가지고 누가 뭐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만들어 달래요? 그냥 등산로에서 조금 벗어나 가지고 타 등산객들이 혐오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당한 장소에 그냥 갖다가 모래 정도나 쌓아서 모래에 담배꽁초 박아가지고 그 안전하게 끄으면 산불도 예방할 수 있고 타 등산객의 그 보건권, 혐오권도 존중할 수 있고 조화로운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는데 국립공원 전체를 갖다가 전 구역을 다 금연구역으로 만든 거. 이거는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라는 거. 아니 북한산은 그렇다 쳐요. 당일 올라갔다 당일 내려오면 되는데 아니 지리산 같은 경우 저도 그때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그 수습사무관 시절에 그때 이제 지방연수 나가기 전에 방학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형들하고 같은 분의 형들하고 지리산 2박 3일로 갔는데 아니 거기 이틀에 걸려 천왕봉 올라갔는데 담배 피러 다시 내려갔다 와서 잘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켜지겠어요? 그러니까 지켜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확신을 갖고 그냥 피워요. 다만 돈 아까우니까 이제 숨어서 피우는데 딱 한 번 걸렸네. 한백산에 1월 3주차 가장 춥고 그럴 때 거기 등산 갔다가 정상에서 저쪽 뭐 울타리 같은 게 쳐 있길래 그 뒤로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들고 이제 담배 피우는데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이 못 장박을 만한데 뻔하죠. 거기 딱 들이닥치더라고요. 아야 소리 못하고 10만 원 딱 뗐네. 재수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필요성 위반으로 그 필요성 최소 침해성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확신해요. 내가 그러면 내가 이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직접 대상으로 소송 제기하면 아주 깔끔하게 우리가 심판을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다투려면 국립공원이든 거기 가서 어때요? 단속에 적발에 성공해야 돼요. 근데 원래 머피의 법칙이라고 있죠. 그 피해 다니려고 관리공단 직원 눈에 띄지 않고 몰래 피려고 숨어 다닐 때는 지랄하고 자주 만나게 되고 근데 정작 내가 적발에 성공하려고 하면 그 넓은 국립공원에서 이 사람들 어때요?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또 다음날 또 기어 올라가서 담배 뻑뻑 피면서 관리공단 직원 빨리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라. 그래서 어쨌든 과태료 부과를 받는데 성공해야 돼요. 드디어 소원 풀이었다. 내가 이제 드디어 과태료 재판의 전제로 요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근거 법령인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위헌위법이다. 특히 이제 그 중에 과잉금지 원칙 중에 그 최소 침해 원칙 위반이다. 라고 주장해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하고 돈하고 얼마나 많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그래서 점잖게 간접적 통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건 굉장히 미련하면서 국민에게 침해를 기다리라. 자해라는 거예요. 매저키스트처럼, 그 침해를 먼저 지가 적극적으로 즐겨야 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자, 어찌됐든, 요런 배경을 갖고 이제 문장을 보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구체적 규범 통제, 간접 통제라고 했죠? 이걸 직접 대상으로 하는 추상적 규범 통제, 그 다음에 처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재판에서
행정입법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행정입법을 간접적으로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도. 이 배타적인 건 아니고 포함 개념이에요. 추상적 규범통제는 구체적 플러스 더 나아가 추상적 규범통제까지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은 명령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그 자체를 대상이 아니라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아닙니다. 위헌 법률은 헌법재판소지만 명령규칙 처분에 관한 건 대법원입니다. 근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거지 대법원만 갖는다 이러면 또 틀려요. 뒤에 또 주석 달아놨는데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심사 기준은 상위법이 헌법 법률이고 형적 의미 헌법과 법률 이외에 실질적 의미 헌법과 법률도 포함한다라는 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의미는 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재판이 제기되었을 때 명령이 위헌위법이면 그에 근거한 처분도 위법이 되고 명령이 합헌합법이면 그에 근거한 처분도 적법이 되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거 규정이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이냐 합헌합법이냐가 먼저 선결 문제예요. 한다는 의미고 따라서 법령을 소송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재판이 제기될 때 본안 판단 결과 그 소송 대상인 처분이 위법이면 인용 판결, 적법이면 기각 판결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 첫날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판결의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전제가 처분의 근거 규범이 위헌위법이냐 합헌합법이냐 이게 먼저 결정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이제 재판의 결론이 난다라는 의미, 전제라는 의미가. 자, 일단 처분성 부정, 원칙성 부정, 대통령령 뭐 법령에 대해서 다 일단 부정해요. 인정되는 것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일일이 외울 거 없어요. 다 법규명령 행정 규칙이라는 것만 알아보면 일단 다 부정이에요. 다 부정.